미국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이곳의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이 26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 니콜입니다. 니콜은 4명의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장녀로 니콜, 밑으로 3살 어린 여동생. 이 자매의 사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죠. 니콜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자꾸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나쁜 성관계나 하고 다니고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매사추세츠에서 혼자 대학을 다닙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 건 22살이 된 니콜 대학을 다니다가 덜컥 집으로 웬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그냥 결혼한다고 해도 뒷목 잡을 일인데 데리고 온 남자가 22살이었던 니콜보다 무려 18살이나 더 많아. 40살의 도널드. 여러분, 이거 결혼해라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우, 얘가 왜 이래 미쳤나봐 이러지.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전혀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차피 애초부터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알고나 있으라고. 나 이 남자랑 결혼한다. 여기서 40살의 도널드, 깜빵 교도관으로 일하는 남자였어요. 니콜이 봤을 땐 도널드의 성숙함, 그리고 교도관의 안정적인 직업, 이거에 반한 거예요. 결국 니콜은 1994년 막무가내로 도널드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맥스와 드류라는 두 아들을 낳아 살아요.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 큰아들 맥스, 장애가 있어. 선천성 수두증. 수두증은 뇌척 수액이라는 뇌 속의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흡수되는 과정에 이상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아이들에 있어 출생 시의 문제로 이 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를 선천성 수두증이라고 한대요. 여튼 매사추세츠가 대체적으로 추운가 봐요. 그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개 내압을 상승시키고 그러면서 두통 및 기타 안 좋은 증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남 맥스의 건강을 위해 가족은 1997년 따뜻한 플로리다로 이사합니다. 이사하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왜냐, 이때 도널드의 나이 44살, 나이가 차가지고 교도관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뭐 할 거야? 직장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사업을 하기에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붕 뜬 거예요. 수입이 확 끊긴 거죠. 거기다 플러스로 이 가족은 오랫동안 의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 병원 측에서 장남 맥스의 병을 치료하는 동안 잘못된 약을 쓴 게 확인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의사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싸움 쉽지 않다는 거. 굉장히 오래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질질 소송만 끌고 가나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죠.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 안 그래도 우리 남편 일자리 끊겨가지고 생활비도 간당간당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감당할 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둘 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안 싸우겠습니까? 조그만 틱 쳐도 왜 그래?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매일같이 싸워요. 이러니 같이 살겠습니까? 결혼 7년 만에 2001년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니콜이 두 아들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요. 도널드는 한 달에 며칠 보는 면회권. 그런데 기막힌 우연이죠. 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 맥스의 의료소송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병원 측에서 잘못 인정 니콜에게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150만 달러 하나로 한 21억 정도 됩니다. 모두 니콜의 통장으로 입금. 그녀는 그 돈으로 집과 차를 샀고요.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약 2년 동안 일 안 해요. 오롯이 아픈 내 장남 그리고 둘째 아들 양육하는 데만 힘쓰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겨우 30살이었던 그녀가 사랑을 찾는 것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 이후에 그녀는 2명의 남자를 만나요. 그녀의 마지막 남자는 크리스. 그녀는요, 진지하게 크리스와 재혼까지 생각했어요. 왜냐? 직업도 컴퓨터 엔지니어에 월급도 빵빵해. 성격도 좋아. 이 정도 남자면 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사귀고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비극이 닥칩니다. 2004년 1월 8일 오후 9시 30분경 크리스가 911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여자친구 니콜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니콜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얼른 좀 가봐주세요. 지금도 제가 니콜과 통화 중이거든요. 지금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니콜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좀 가주세요. 얘 죽겠어요. 얼른. 그러니까 이때 경찰 크리스에게 니콜의 집 주소를 받아 바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응? 뭐야? 장난전화야? 니콜이 안 산대. 알고 보니까 크리스가 니콜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이 얼마나 화가 나고 김 빠집니까? 와, 이 새끼 뭐야? 장난전화야? 귀중한 구조 시간을 하지만 찜찜했던 경찰, 그녀의 주변인들을 찾아내 전화, 물어 신고 후 30분이나 더 지난 오후 10시경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때 그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가 완전히 함몰돼 피범벅이 된 채 말이죠. 그녀는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살인범은 당연히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녀의 몸 옆에서 그녀의 핸드폰도 발견됩니다. 여기서 최악은 거실에 아이들이 방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게임패드, 아이들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범인 새끼 아이들 눈 앞에서 니콜을 죽인 거야? 아이들 어딨어? 와, 화장실에 두 아이들 맥스와 드류가 껴안고 겁에 질려 숨어있네. 자, 여기서 우리가 경찰이라면 누가 제일 의심스럽습니까? 당연히 그녀의 남자친구, 최초 신고자인 크리스죠. 크리스가 주소를 잘못 알려줘가지고 출동이 늦어졌죠. 범인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야. 거기다 경찰이 크리스를 의심한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자, 크리스는요, 신고 전화에서 여자친구 니콜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은 달려와 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한 거 아니야. 경찰은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두 아이들, 진짜 하기 싫었지만 이 두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장애가 있었던 장남 맥스는 패스, 둘째 아들이었던 7살 드류의 말에 따르면 엄마, 형 맥스, 그리고 자기 셋이서 남자친구인 크리스 집에서 내내 놀다가 방금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형은 엄마 방 안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놀래서 쳐다보니까 순간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은색의 둥근 원통형 물체를 들고 도망가는 엄마를 쫓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후 뭔가 둔탁한 알 수 없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엄마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엄마가 이상한 남자에게 공격받고 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어쩔 건데. 우선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소파 옆에 덜덜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른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엄마의 악소리가 멈췄습니다. 끝났나? 그래서 몰래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용해. 제가 앞서 그랬죠. 이 형 맥스 어디에서 게임하고 있었다 했습니까? 안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맥스 형도 안 보여. 안방에 있는 유일한 사람은 피범벅이 된 엄마 니콜 뿐이었습니다. 와, 이걸 어린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서부터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흔들어도 미동도 없고 살인범이 다시 올까봐도 무섭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하나 울기만 하고 있을 때 침대 밑에서 누군가 삐죽하고 나옵니다. 누구? 우리 형 맥스가. 알고 보니까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
모든 소리를 엄청 가까이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 두 아들은요 펑펑 울면서 엄마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동이 없어. 이에 무서워진 두 아이들은 화장실로 가 욕조에 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껴안았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도살인은 아닌 것 같고 범인은 니콜을 잔인하게 내리쳤어요. 니콜에게 원한이 있는 복수, 원한 살인 같은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살인마 집 안에 두 아이들까지 버젓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애정이 있다는 거죠. 복수 범죄는 일반적으로 지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범인 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경찰은 둘째 아들 드류에게 더 많은 걸 물어봐요. 왜냐? 아무리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목소리나 신체 움직임을 통해 누군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드류는 진짜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 그때 그 남자 종종 창문을 두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어? 종종 창문을 두드리던 남자? 이게 다예요. 당시 드류가 7살이었어요. 엄마가 죽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속 그 상황을 물어봐. 이거 애가 안 괴롭겠습니까? 드류는 얼마 안 가 입을 닫아버려요. 이에 경찰 또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경찰은 바로 다음 수사 대상 신고자인 크리스를 신문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거, 니콜이 전화통화 중 누군가에게 공격받는 것 같았다면서 비명소리 들리고 했다면서 왜 니콜 집에 가서 도와주지 않았어? 이에 대해서 크리스는 우리 집에서 놀다가 저녁 9시쯤 니콜과 두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니콜 집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나간 지 채 5분도 안 돼서 니콜한테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대문자 HB 딱 2글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팩트는 이 HB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메시지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니콜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나한테 보낸 메시지야. 니콜 컴퓨터에서 내 핸드폰으로 보내진 거예요. 니콜과 아이들 방금 내 집에서 나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뭐 집을 날라갔어? 15분 걸리는 거리를 5분도 안 돼 벌써 집에 도착했다고? 니콜 집 컴퓨터에서 보내진 이 메시지 이거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당황해하고 있는데 약 20분 후 니콜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이 말은 아까 보낸 HB, 니콜이 보낸 게 아닐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때 크리스는 누군가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크리스, 니콜한테 문자로 이를 알려요.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네 집 컴퓨터에서 나한테 메시지가 왔다. 지금 비어있는 니네 집에 누군가 들어갔고 그 새끼 아직도 니네 집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 소리에 니콜 얼마나 놀랍니까? 바로 크리스한테 전화한 거예요. 크리스와 통화하면서 방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통화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니콜 악지르는 소리가, 그리고 투닥투닥 싸우는 소리. 크리스는요 오히려 그녀 구하기 위해 전화를 끊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화하면서 니콜과 전화 끊지 말고 니콜 집으로 가면 되지. 자, 여기서 크리스의 말은요, 지금 핸드폰으로 니콜과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지르고 난리가 난 게 들리잖아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핸드폰 통화 끊고 신고할 거예요? 핸드폰 전화는 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자기 집 유선 전화기를 잡아든 겁니다. 한쪽으론 핸드폰 통화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유선 전화, 그걸로 신고를 넣은 거예요. 그럼 왜 주소를 잘못 알려줬냐? 이것도 자기가 이제 한쪽으로는 악쓰는 소리에 막 사랑하는 여자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 침착하게 신고한다고 했는데 손이 달달 떨리죠.
그래서 딱 주소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유선 전화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소가 잘못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여튼 이로 인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범인놈이 도망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됐죠. 니콜 집으로 달려가지 못한 것도 한쪽 유선 전화 집 전화로 신고했기 때문에 현장으로 달려갈 수가 없었다. 유선 전화와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말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피해자인 니콜의 상태는요 매우 안 좋았어요. 혼수 상태, 뇌사. 경찰은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니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니콜의 부모님은요, 그녀의 첫 번째 남편 18살 연상인 도널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냐? 내 딸 니콜이 사망할 시 가장 득을 보는 사람? 도널드거든. 니콜이 죽으면 아들들의 양육권 다 지가 가져가지. 장남 맥스의 의료 소송으로 얻은 수많은 보상금 지가 다 가져가지. 즉, 아들의 돈까지 모두 다 얻게 되는 거거든. 이 말에 경찰 도널드를 부릅니다.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 도널드 억울하다 얘기해요. 아 맞다. 의료소송 이긴 거 보고 솔직히 좀 화도 나고 좀 아쉽긴 했다. 그런데 난 그 돈보다 우리 아들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난 내 아들들이 엄마를 잃는 게 더 싫다. 그럼 증거는? 도널드 알리바이가 확인돼요.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럼 도널드가 생각하는 범인은 누굴까? 이때 도널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랑 헤어지고 니콜 2명의 남자를 더 사귀었다. 첫 번째는 전 남친 다니엘, 두 번째는 최초 신고자인 현 남자친구 크리스. 내가 알기론 갈아타기 한 걸로 알고 있다. 다니엘과 사귀다가 헤어지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크리스랑. 이걸 다니엘이 알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 뭐야, 나 만나면서 크리스 이 새끼랑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양다리였어?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어? 예의상 헤어지고 힘든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이거 뭐야? 헤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 다니엘이 니콜을 괴롭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조사해보세요. 응? 다니엘? 확인 결과 다니엘과 헤어지고 크리스와 바로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내내 다니엘, 니콜 집 근처를 서성이면서 무슨 공포영화 마냥 저녁에 창문 보면 저 멀리 서 있고 가끔씩 창문도 막 두드리고 가고 때때로 숨어가지고 뭐 하나 지켜보고 있고 이런 거를 자기한테 한번 지나가는 말로 니콜이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몇 분들 니콜이 왜 첫 번째 남편 도널드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계속 연락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널드와 니콜 사이 두 아이들이 있죠.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번 쓱 얘기했던 거예요. 미치겠다고. 자, 이런 도널드의 말을 들은 경찰 동시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앞서 둘째 아들 드류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 사람 종종 창문을 두드리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었죠. 아, 짝이 좀 맞춰지는데? 바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요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처음 찾아갔을 때 차를 수리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을 딱 보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다니엘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경찰 눈에 띈 게 있었으니 테이블 위에 버젓이 놓여있는 5개의 램프가 달린 은색 손전등. 이걸 보자마자 경찰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둘째 아들 드류가 말했던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범인이 들고 있던 은색의 둥근 원통형 물체. 하지만 당시 경찰에겐 체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고 체포할 수도 없었죠. 그저 눈치채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니콜과 다니엘 사이를 묻는데 이때 다니엘 솔직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헤어지자마자 딴 놈을 만나니 누가 눈깔 안 돕니까? 몇 번 헤어지기 싫어 잡기도 했고 집에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접었어요. 바로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었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잘 사귀고 있는데 니콜을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럼 사건 당시 뭐 하고 있었냐? 저 저녁 8시쯤 자전거 타고 외출했습니다.
이웃집 레리와 며칠 전부터 마라톤 연습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한 저녁 9시 반쯤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바로 여자친구 소피아한테 전화했죠. 그 후에 집에서 안 나갔어요. 경찰은요, 그의 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실시. 결과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다니엘은 단 1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 이거 정확한 거 맞아요? 끝. 며칠 뒤 그는요,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먼저 경찰한테 집 수색하라고 집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온 집을 수색하는데 형사들이 부주의했던 걸까, 아니면 다니엘이 교활한 걸까? 이때 집 전체를 수색하는데 은색 손전등이 안 보여. 처음 갔을 땐 분명히 버젓이 거실에 있었던 손전등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외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도 범인이 아닌 건가? 자, 니콜이 죽을 시 가장 많은 득을 얻게 되는 첫 번째 남편 도널드, 최초 신고자로 경찰에게 잘못된 주소를 전달했던 크리스, 헤어질 때 더럽게 헤어져 한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었다는 다니엘. 여러분은 이 셋 중 누가 범인인 것 같나요? 경찰은 다니엘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조사하다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우선 다니엘은 사건 당시 이웃집 레리와 마라톤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다니엘 한 5분 정도 같이 달리다가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경찰한테 안 했는데. 거기다 두 번째 이상한 점, 다니엘은 여자친구와 저녁 9시 반쯤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9시 반이 아니야. 10시 13분에 한 거예요. 니콜은요, 저녁 9시쯤 남자친구 크리스 집에서 나왔고 9시 20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 공격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10분 후인 9시 30분에 크리스가 알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저녁 10시에 경찰이 니콜 집에 도착했고 이때 범인은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 자기 여자친구와 10시 13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9시 반쯤에 통화했다며 왜 거짓말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정황 증거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경찰은 다니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 2월 16일 사건 발생 한 달하고도 더 지났을 때 경찰 수사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사실상 경찰들은 수사를 중단합니다. 이때 니콜 계속 뇌사 상태에 있었어요. 결국 가족들 또한 치료 중단 결정. 그렇게 니콜 사망해요. 수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자료들을 마무리 정리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종이 서류뿐만이 아닌 녹취 있죠. 여러 신문 봤던 사람들의 녹취나 최초 신고 내용 녹취나 그 니콜과 크리스 이 두 사람의 사건 당시 통화 녹취 등등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싹 듣고 서면으로 이제 글로 정리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옆에 경찰이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리하는데 먼저 니콜의 부모님이나 전남편 도널드 혹은 크리스의 신문 녹취를 먼저 듣는데 이때 그들은요 니콜을 니키라고 부릅니다. 니키? 니콜의 별명이에요.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니콜의 부모님, 전남편 도널드, 크리스까지 니콜보다 니키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 딱 한 명, 다니엘만 빼고 말이죠. 다니엘만 니콜이라고 불러. 이건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이 하나하나 녹취 듣고 정리하다가 이제 최초 신고자 크리스와 니콜의 이 두 사람의 사건 당시 통화 녹취를 서면으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를 싹 듣는데 순간 소름이.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속에서 크리스가 니콜한테 야, 지금 네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통화하면서 싹 둘러봐. 알겠어. 막 둘러보다가 하면서 니콜이 공격을 당해요. 그게 막 소리로 다 담겼어.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니콜과 당황해하는 크리스의 목소리 뒤로 니콜 진정해 라고 부르는 범인의 목소리가 작게 담겨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니콜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다니엘밖에 없었죠. 도널드, 크리스, 엄마, 아빠 다 니키라고 부르는데 목소리도 다니엘과 비슷해. 사건 당시 크리스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핸드폰으로 니콜과 통화를, 한 손으로는 유선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고 했어요. 만약 크리스가 이때 니콜과 전화를 끊어버렸다면 이 목소리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하나하나 증거 녹취물을 섬세하게 들으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목격자 등 신문자들이 니콜이라 부르든 니키라고 부르든 대충 넘겼다면 이 단서는 캐치 못했겠죠. 2006년 1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년 후 경찰은 다니엘의 가족을 설득, 녹음된 목소리, 다니엘 목소리가 맞다는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살인 혐의로 다니엘을 체포해요. 하지만 경찰은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자백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 새끼 인상 보세요. 끝까지 자백 안 합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끝까지 지는 안 죽였다 하는데 하지만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숨긴다고 이게 숨겨집니까? 결론은 다니엘 2급 살인죄로 25년이 나옵니다. 모범수로 깜빵 생활 잘하면 그는 2028년도에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될 거예요. 참, 다니엘은 이혼 레리와 여자친구 소피아를 교활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아예 계획적으로 몇 주 전부터 이웃집 레리와 마라톤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은 몇 주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달려요. 며칠 동안 내내 종일 같이 달리다가 중간중간 한날 화장실을 간다든지 자리를 한 번씩 비우는 거지. 그럼 이게 사람 심리가요. 거의 매일을 같이 달렸으니까 중간에 한날 두날 화장실 간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레리한테 매일 밤 같이 마라톤 하면서 함께 밤을 보낸다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려고. 거기다 교통수단으로 그는 자전거를 이용했어요. 즉 범죄 현장을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죠. 둘째로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여자친구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알리바이 만들려고. 소피아와 통화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놨죠. 내내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어요. 시간 차이가 있었죠. 만약 이걸 경찰이 정확하게 매 시간 다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경찰이 다니엘 집에 갔을 때 은색 손전등을 바로 보지 못했다면, 그 사건 정리하던 경찰이 녹취 등등을 책임감 있게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새끼는 니콜을 죽인 걸까? 지는 안 했다고 억울하다 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이 새끼가 복수하려고. 헤어지고 나서 그는 니콜 집을 막 서성거리면서 계속 그녀를 괴롭혔어요. 이걸 보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이 사고 방식으로 충동 조절 장애, 아니 반사회적 성격 장애. 빈집에 미리 들어와서 대기 타다가 그녀가 딱 들어오니까 죽임. 아니 새로운 여자친구까지 사귀어놓고 계속 그냥 사귀면 되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감히 네가 나랑 헤어지고 딴 놈을 만나? 나는 돼도 너는 안 돼. 이거 아니야. 그런데 25년? 처음에 검찰과 니콜 가족은 1급 살인 혐의를 기대했습니다. 종신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니콜의 두 어린 아들이 계속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두 아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아이들이 증언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사건을 종결내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인정, 종신형 대신 25년형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전 남편 도널드가 아마 하늘에서 니콜도 아이들이 더 이상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다는데, 그래도 잡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 녹취 증거물에서 작게 잡힌 목소리로 단서를 찾아 범인을 잡아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